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성기영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이 22조 2천억 원을 훌쩍 넘으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68% 증가한 수치인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다소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희비를 가른 건 HBM의 성과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가 내년에는 HBM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꺾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놔서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AI 반도체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 살펴보고요. 투자자들은 반도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관세 협상이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까지 타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함께 2분기 실적,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 등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미칠 다양한 변수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16시 현재 부산 중구와 서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강서구, 경남 통영시와 의령군, 고성군, 거창군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자,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외출은 가급적 삼가시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서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상호관세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주 미국과 단판 성격의 고위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반려를 하루 앞둔, 그러니까 이달 31일이 되는데요. 미국의 이제 협상 최고 책임자죠,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서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네. 이제 구 부총리는 회담 하루 전 30일에 미국으로 출국할 전망입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그래도 한숨을 돌렸다고 보는 것은 사실 지난주가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당황한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주 예정됐었던 한미 간 2+2 고위급 무역 협상을 미국이 돌연 취소했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측에서는 사과도 했고 베센트 장관의 긴급 일정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고, 만약에 이대로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시한을 넘겨버리게 되면 막대한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쏟아졌죠. 예. 때마침 이번 주에도 미국이 유럽연합, 중국과 연달아 무역 협상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부족해서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서한에 나온 25%의 관세가 정말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였죠. 지금은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지만 일단 양국이 지난주부터 장관급의 회담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간극은 조금씩 좁혀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최종 의제 합의점을 도출할 고위급 협상을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이번 주에 다시 갖기로 한 겁니다. 지금 오늘 30일 이제 회동이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사실상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무역협상 타결을 짓기 위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제들, 관세 분야, 비관세 분야, 조선업 협력, 대미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방까지 이런 포괄적인 협상 의제들이 모두 다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관세에 합의를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자,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협상 타결을 지으면서 한국이 받는 압박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제 일단 일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랑 미국과의 교역 규모도 비슷하고 산업 구조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경쟁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먼저 타결을 지었고 협상 과정이나 협상 결과를 우리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도 어쨌든 미국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먼저 미국 협상을 타결 지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 협상 결과도 비슷합니다. 지금 상호 관세를 비롯해서 자동차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가 15% 예. 수준으로 다 이제 떨어졌죠. 그동안은 무관세 교역을 해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달랐죠. 왜냐하면 우리는 FTA라는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돼 있었고 그래서 무관세 교역을 해왔기 때문에 당초 우리의 목표는 알려진 바로는 미국 측이 제시한 기본 관세 정도 수준 10%거든요. 이게 이 정도로 낮추는 게 원래 우리의 목표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직접 비교 대상이 되는 일본이나 유럽연합이 다 15%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도 결국 일본과 같은 수준 상호 관세 15% 자동차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 15%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예.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뭐 현대차나 기아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업체들이 일본차, 유럽 자동차와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같은 수준의 관세를 받아야만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5%라는 숫자가 뭐 우리 정부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 정부가 지켜내야 될 정말 최소한의 방어선이 된 셈이 됐죠. 예. 앞선 협상 사례들을 보면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방 등 미국에게 다양한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네. 정부는 조선업 관련 협력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게 또 이름도 붙여졌더라고요. 마스가라는 MASGA.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이 마가였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를 이제 딴 프로젝트 명 같아요. 예. 지금 전해진 바로는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제안을 하고 설명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의 골자는 이겁니다. 우리 조선사들의 이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 이를 뒷받침할 우리 정부의 대출 보증 같은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죠. 예. 앞서 이제 경쟁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총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투자 패키지 약속을 미국에 했어요. 그러면서 관세를 낮췄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이제 지분 투자나 뭐 일본 기업들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5,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거고 요거를 제안을 해서 이제 15% 관세를 낮춘 거거든요. 유럽도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 관세를 낮춘 겁니다. 당초 이제 우리가 제시했던 안은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네. 사실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앞서 이제 비교 사례가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측을 만족시키지 못할 만한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긴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부상한 게 이 조선업을 포함한 핵심 제조업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미국 측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이 제조업 협력 카드가 한미가 협상 타결의 지금 핵심 지렛대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의회를 통과해서 정식 발효가 됐는데요. 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이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한국형 이름이다.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같은 한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걸 발의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도 일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제 오로지 이런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규정한 법안은 이번에 처음 발의됐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법정 통화
예를 들면 달러, 우리나라 보통 원화죠. 이런 달러나 원화 같은 통화의 가치를 고정해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그러니까 스테이블이라는 말을 쓰죠. 예. 이런 가상자산을 뜻하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시장 산업이 지금 예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좀 주류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떤 내용들이 담긴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법안은 이제 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시 인가, 권한, 자본 요건, 준비 자산은 뭐가 돼야 되는지, 이용자 보호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 감독에 관한 체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했고요. 자기 자본 50억 원 이상의 자본 요건을 갖출 것, 그리고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자에게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 자산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구불 예금이나 뭐 국채, 지방채 같은 것들을 담보 자산으로 둬야 된다라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자, 방송 전에 뉴스에서도 잠깐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수면 시간이 역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게 이제 그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게 201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인데 이게 5년 만에 한 번씩 이제 시행하는 조사거든요. 예. 일단 2013년 기준 우리나라 10세 이상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요 8시간 4분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5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하면 8분가량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면 시간이 계속 늘었다고 해요. 이게 관련 조사 시작한 게 1990년이었는데 예. 이 관련 조사가 시작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이제 평균 8시간대 수면 시간을 우리 국민들이 가졌는데 평일 수면 시간은 7시간대. 그래서 현재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8시간 37분으로 가장 긴 수면 시간을 갖고 있었고 50대가 7시간 40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이것도 좀 눈여겨봤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룬 사람의 비율을 집계해봤더니 11.9%. 10명 중에 1명이 넘는다는 뜻이죠. 이게 5년 전에는 7.3%였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이 비율이 다 올라갔는데 최대 6%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요. 이들이 잠을 못 이루는 시간 평균을 재보니까 32분.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누워도 30분간 뒤척이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10명 중 1명은 된다는 뜻이 잠을 되겠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군요. 이 현대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잠에 드는 시각도요. 평균 밤 11시 28분, 5년 전보다 4분이 더 늦어졌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나요? 이것도 보니까 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가 활동 시간이 이제 5시간 8분, 5년 전보다 21분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가 시간을 뭐로 보내는지 봤더니 책, 방송, 영상, 인터넷 같은 것들을 하는 시간, 미디어 이용 시간으로 총칭을 하는데 이게 2시간 43분, 17분 늘어난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이제 특히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30대 이상에서는 여가 시간의 50% 이상을 미디어 시청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요일별로 보면 일요일에 하루 10분 이상 미디어를 이용해서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93.4%, 거의 다네요. 이들의 평균 이용 시간은 3시간 41분. 일요일 하루 중 수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따져봤었을 때 깨어있는 시간에 4분의 1 이상을 미디어와 함께 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가운데서도 이제 영상 시청으로 여가를 보내는 사람의 비율이 일요일의 경우에는 45.4%로 가장 높았습니다. 5년 전보다 24%포인트나 상승한 것이고요. 이들의 평균 시간도 1시간 55분, 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분석 내용을 보니까 유튜브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2025년 기준 한국인의 유튜브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2시간이 좀 넘습니다. 딱 비슷하죠? 지금 이번에 통계 집계된 거랑. 이제 한국인 5명 중 3명꼴로 2시간 넘게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유튜브가 국내에서 서비스 시작한 게 2008년입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 이용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2009년부터인 거면 비슷한 궤를 갖고 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유튜브주를 보는 시간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걸 보면 사실 수면 시간이 감소한 것도 유튜브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핸드폰을 좀 멀리하는 것도 예. 아무래도 수면에 방해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자,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2분기) 최고 실적을 낸 SK하이닉스의 10년 가까운 사법 리스크를 떨치고 오늘은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 소식을 전해준 삼성전자 등 최근 반도체 업체에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한다고 하고요. 월가에선 내년에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보고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지, AI 반도체 현재 상황이 버블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근 발표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보죠. 전혀 반대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원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외에 다른 사업까지 다 합쳐서 4조 6천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셈이죠. 예.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갈린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HBM이라고 하는 그 맞춤형 D램 여기에서의 이제 차이가 극명하게 나뉜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삼성은 이제 오늘은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 파운드리에서도 또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조금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셈이고요.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삼성이 돌파구를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SK하이닉스의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는 HBM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꺾일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을 하향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저희가 보는 HBM의 저희가 쓰는 용어로 빗 그로스라 그러는데 수요 증가율이 10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는 한 70%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70% 성장하는 그런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 같고 매출액 성장률은 이제 올해가 전년 대비 100% 이상, 1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한 65%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물론 성장률은 좀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가장 이제 중요한 그리고 이익에 있어서도 가장 기여도가 높은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HBM을 향한 회의론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리포트를 보면 메모리 시장의 성격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면서 HBM의 성장 피크와 경쟁 심화 우려가 있지만 이후에도 기존 D램과는 다른 성장 궤적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HBM이라는 제품 자체가 과거의 그 D램과는 좀 다르게 약간 주문형 제품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는 그 메모리 사이클에 따라서 기업체들의 마진,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 거의 그리고 그 차이도 되게 적었고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50%를 내면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론이나 대만의 나냐 같은 업체들도 한 40% 정도의 마진을 내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이 업체별로 그 마진율의 그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잘하는 SK하이닉스는 50% 이상의 마진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은 30%대를 내고 있고 삼성전자는 20%에 머무르고 있고 그다음에 나냐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옛날엔 잘했었는데 그 회사는 지금 적자가 마이너스 4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뭔가 그 산업의 또는 제품의 성격이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망을 할 때도 또 분석을 할 때도 조금 과거의 그런 기준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최근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고요. 또 경영 정상화 수순에 이어서 뉴 삼성의 행보를 이어갈까 기대를 모으고 있죠. 당연하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물론 이제 그 동안에도 계속 경영 활동을 해오셨습니다만 그래도 사법 리스크라는 게 완전히 벗어났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이제 대형 계약이라든지 또는 무슨 제휴 또는 M&A 이런 쪽에 있어서의 큰 의사 결정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삼성전자는 아직 NDVI의 HBM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삼성이 원래 지금 30년 넘게 D램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뒤처져 있기는 하지만 만회할 수 있는 저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를 잘 묶어내서 그러니까 삼성이 가진 능력들을 잘 묶어내서 결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거에 비해서 왜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삼성이라는 조직이 너무 큰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꺼번에 방향을 바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곧 긍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가 글로벌 대형 기업과 23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보고서에 썼던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예. 파운드리는 그동안에 뭐였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적자가 이제 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올해도 아마 매출액은 그 파운드리만 보면은 한 20조 원 초반대 그리고 적자는 영업 손실은 이제 저희 추정이지만 한 8조 원대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대형 계약이 나오게 됐고 또 이거를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또 이 유명 빅테크들과 이제 계약이 맺어지게 된다면 이번 계약권이 굉장히 큰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질주가 눈에 띄는데요.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엔비디아 지배력이 더욱 굳건해지는 느낌인데 지금도 부담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르면 연내에 시가총액 5조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가능한 계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예. 4조 3천억, 4조 2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 20% 올라가면 되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내년도에 그 엔비디아 실적이 매출액은 한 2,700억 달러, 영업이익은 1,800억 달러, 순이익 1,6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PER 30배 정도 적용하면은 한 5조 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약간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30배 이상 밸류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과도하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 TSMC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TSMC의 주가가 급등한 것이 실적 향상과 함께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실적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너무 못했고 또 인텔도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반도체 수주를 TSMC가 싹쓸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 삼성전자가 이번에 좋은 수주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그게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삼성전자는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7% 가까이 예. 올랐는데 대만 시장에서 TSMC는 그냥 변화 없이 플랫 정도로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전히 상반기에는 반도체 주가가 출렁였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대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지을 조사 결과가 2주 안에 발표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가 발표가 된다면 반도체 관련 주가가 크게 출렁거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사실은
그 반도체에 직접 붙는 관세가 이제 미국에 큰 영향을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뭐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뭐 수입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른 품목 관세가 더 중요하고요. 물론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관세는 반도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반도체 직접 매기는 관세 때문에 뭐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는 보지 예. 않고요. 전반적인 뭐 다른 제품들이나 일반 관세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칩 공급 재개를 허가했다고 하지만 또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게 이제 금지를 했다가 결국엔 좀 미국에서 이제 결국은 기업들의 로비도 좀 있었던 것이고 예. 미국의 AI 전문가들도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중국이 자체 개발에 나서게 되면은 뭐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설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풀었는데 다시 또 금지한다 이러기는 단기간 내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공급 재개는 계속 이어질 네. 거란 생각이시군요. 자, 1년 전 이맘때죠. AI 버블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월가에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가격 거품이 1990년대 말 IT 버블 때보다 심각하다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한 자산운용사가 보고서에서 1990년대 IT 버블 때보다 현재 뉴욕 증시 시총 상위 10개 기업이 더 고평가됐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고개를 든 AI 버블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산운용사 그 쓰신 그 분한테 제가 글을 남겼어요. 아, 직접 남기셨군요. 2000년도 당시에 훨씬 높았다. 그 자료를 제가 다 데이터까지 해서 이제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뭐 물론 이제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OECD에도 근무했었고 IMF에도 있었던 분이고 되게 유명한 그 뭐 경제학자이긴 한데 데이터를 좀 잘못 본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당시에 실제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 제가 적어놓고 당시에 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얼마가 됐는지 뭐 예를 들면 당시에 유명했던 시스코 같은 경우는 100배가 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엔비디아 30배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지는 더 남아 있다. 뭐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예. 그때가 훨씬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국내 기업은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사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는 결국은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는 이 희망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면.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되게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평가가 아니었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왜냐하면 성과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자산의 가치가 좀 바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저평가를 논하기 전에 그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사실은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기업들 뭐 삼성전자랑 비교해서도 그렇고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이랑 비교해서도 시가총액이 너무 낮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과거에 그런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뭐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그 증시의 격언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하이닉스가 퍼가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메모리 산업의 그런 사이클 자체가 과거랑은 좀 성격이 바뀌고 있다. 그런 점들 감안하면은 뭐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억울한 측면이 있고 소부장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낮은 기업들도 있고 좀 적절한 기업들도 있는데 결국은 그 향후 이익 창출 능력을 어떻게 시장에 그 이해시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격변하고 있는 AI 시장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할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큰 변화들이 있죠. 근데 공급망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빅테크의 투자 경쟁이 계속 심화가 될 거예요. 지금 뭐 물론 이제 한두 업체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당연하죠. 그게 당연하긴 한데 문제는 지금 개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못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엔비디아 중심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엔비디아도 예를 들면 다른 업체들로 자기네 공급망을 넓히고 싶긴 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하고 있는 업체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투자자들은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전략적 변화, 지정학적 변화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최근에 AI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을 모른 채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 그 AI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첨단 그 기술들, 테크놀로지들에 대한 공부를 병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당장 하반기 AI 반도체 시장을 전망을 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AI 개발 의지가 국내 AI 반도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까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 현장에 좀 경험이 있는 그 산업체 또는 기업체의 분들이 뭐 내각이라든지 또는 이 보좌진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현실에 좀 더 그래도 그 잘 맞는 그런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반기 AI 반도체 시장의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뭐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는 빅테크들의 투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회사들 중에 이제 우리 알파벳, 구글이라는 회사도 캐펙스 계획이라고 해서 투자 계획을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럼 그 회사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랑 이제 서버를 설치한다는 것이고 그럼 그게 계속해서 반도체에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뭐 모멘텀은 있겠지만 뭐 더 중요한 예를 들면 관세 문제라든지 뭐 공급망의 변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기업 단에서 본다면은 그 빅테크들의 투자 계획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돈의 흐름을 좀 네. 주의 깊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국내 AI 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 AI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에서부터 사실은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생태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잘하죠. 그리고 어느 특정 분야를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약한 게 뭐냐면은 이 전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그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부터 서비스까지 이루는 이거를 아우르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시스테매틱한 이러한 전략이 좀 약한데 그런 부분들에 좀 리더들이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관세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정학적인 변화가 이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정책적으로 그럼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할까요? 국내 정책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동안에는 사실은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냐면 그 이전 정부랑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그 이전에는 투자에 너무 초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제 세액 공제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그래서 투자가 좀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 자체보다는 우리가 최종 목표는 뭐냐면 투자가 목표가 아니라 매출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반도체는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투자가 너무 많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정책은 투자보다는 실제 생산 그러니까 매출액이죠. 매출에 대한 세액 그 공제가 좀 더 그 중점이 됐다는 점에서는 뭐 일단 방향은 잘 잡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을 살펴보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코너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면서 예. 좋았는데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다우가 1.13%, 나스닥이 한 1%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 S&P 500 지수가 1.5% 올랐는데 상승률은 적었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정말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죠. 예. 그래서 그게 좀 호재로 작용했고 그럼 사실 이제 오늘 나왔지만 이제 유럽과는 오늘 이제 그 협상 결과가 나와서 이제 관세 리스크는 많이 좀 완화가 된 그런 모습이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알파벳이라든가 뭐 GE 버노바 같은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또 잘 나온 것도 주가 지수에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대형 AI 그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조금 뭐 이게 계약이 뭐 늦어지니 좀 지연된다 이런 좀 월스트리트 저널에 좀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오픈 AI라든가 소프트뱅크 이런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다만 이제 오픈 AI가 뭐 자사 홈페이지에 지금 순조롭게 좀 잘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릴 거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기재를 하면서 이 소음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 한 예. 주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끝내고 관세 15%의 합의를 했고요. 이어서 EU까지 타결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월 31일로 이제 날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예. 그날 스코페스트 재무장관과 구윤철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제 만나서 이제 최종 담판이죠. 그 다음은 없어요. 8월 1일부터 이제 시작. 시작이니까 그날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날 결정은 납니다. 뭐 좋든 나쁘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관세를 피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일본과 지금 EU가 15% 선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는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5거든요.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예. 25% 관세가 부과되고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 지금 EU와 일본 모두 다 15%로 25에서 낮췄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합의가 안 돼 버리면 현대차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 국가는 미국에다가 이제 15% 관세만 푸는데 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현대차는 25를 물어야 되니까 피해가 크겠죠. 근데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이제 유럽까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업을 카드로 좀 내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그런 걸 패키지로 들고 가서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 미국은 제일 원하는 게 배 만드는 사실 좀 이제 그 제조 기반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카드를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협상이 잘 된다면 한국도 아마 이들 국가랑 거의 똑같은 선에서 협상이 좀 마무리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도 조금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예.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결과는 31일 좀 지나야 나오니까 좀 최종 결과까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는 해볼 수 있는 네, 상황. 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 선은 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주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표 기업은 테슬라와 구글인데요. 실적 발표와 실적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두 회사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좀 달랐어요. 근데 테슬라는 실적이 좀 안 좋았고 알파벳 구글이죠. 여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전기차 잘 안 팔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나 하락을 했고 자동차 매출도 16%나 이제 감소를 했는데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많이 했는데 실적 발표 다음 날 뭐라고 했냐면 좀 다음 몇 분기 동안 좀 힘들 것 같다. 예, 이제 왜냐면 지금 로보택시라든가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라든가 사업할 게 되게 많긴 한데 이 전기차 사업이 좀 잘 되면서 하면 좋은데 전기차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투자할 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고생은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하겠지만 결국 전기차가 언제쯤 좀 정상 궤도에 진입할지 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주가에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좀 싼 저가형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가 전기차가 출시돼서 좀 판매가 늘어날지 좀 지켜보시고 알파벳은 뭐 걱정할 게 없는 기업 같더라고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도 14% 증가했고 가장 핵심 매출이 클라우드인데 이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32%나 급증했고 뭐 CEO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강한 성장세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런 빅테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로봇 같은 데 투자하겠지만 알파벳은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예. 거기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올해 자본 지출 그러니까 그런 지출을 원래는 750억 달러 하기로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850억 달러로 더 늘려버린 거예요. 100억 달러를. 그래서 AI 지출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걸 좀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알파벳 실적만 봐서는 여전히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는 또 FOMC가 열리는데요.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9월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9월은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거의 그냥 동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관전 포인트는 동결은 맞는데 지난 올해 4번 정도 FOMC가 열렸는데 이 4번의 FOMC는 모든 12명의 위원들이요. 다 만장일치로 그냥 동결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를 던진 거죠. 예. 이의가 없는데 이번에는 좀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 7월에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두 명이 이렇게 이탈하게 된다면 이 이탈표가 나온다는 건 이제 의견이 조금씩 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9월에 인하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에 이제 FOMC 열리고 나서 동결보다는요. 어차피 동결은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이 금리 동결을 반대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하 쪽에 표를 던졌는지 요걸 좀 보시면 9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요. 그냥 만장일치로 만약에 혹시 동결을 하면 사실상 그냥 9월에도 좀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선 9월에 인하할 확률을 62.1% 정도로 보고 있어서 반 이상이고. 예, 그래서 인하. 근데 원래 이것도요. 처음에는 인하 확률이 처음엔 90%가 넘었어요. 많이 낮아졌군요. 낮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라든가 이게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탈표가 나오는지에 좀 한번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인하 메시지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증시는 좀 안 좋죠. 이제 왜냐하면 9월은 대부분 그래도 이제 인하하겠지 이걸 기대하고 지금 시장이 좀 올라오는데 만약에 인하 가능성이 만약에 9월에 없어지면 시장은 조금 불편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좀 주식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인하 확률 62.1%. 네. 예, 어떻게 될지 좀 네. 지켜봐야겠군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국내 증시가 그냥 완전히 차별화됐는데 그냥 한마디로 아까 이제 이승호 센터장님도 나오셔서 얘기하셨겠지만 예. 뭐 삼성전자의 날이었죠.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7% 가까이 오르면서 7만 원을 드디어 찍었죠. 네, 드디어 7만 전자. 네, 7만 전자 정말 얼마만인지 정말 주주분들은 얼마나 네,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다. 예. 하이닉스는 저렇게 가는데. 예. 예. 근데 오늘은 그냥 간 게 아니라 되게 좀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이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데 다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 꼭 다른 업종들이 좀 빠집니다. 또 이게 이쪽으로 쏠리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은행주가 많이 빠져버렸어요. 은행 이제 대통령이 좀 언급을 했죠. 은행이 좀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은행주들에 대한 이제 수익에 대한 그런 좀 약간 이제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오늘 폭락을 하면서 은행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은행 업종이나 일부 제약바이오나 이런 업종들이 좀 크게 흔들리면서 시장은 어쨌든 코스피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오늘 13.47포인트 올라서 3,209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하루에 7% 올랐는데 지수 상승률이 0.4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 오히려 코스닥은 또 빠졌어요. 코스닥은 804.40 오늘 2.55포인트 마이너스 0.32%로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가 오른 걸 제외하면 좀 약세장 흐름이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 방송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요. 정말 많이 이 소식 접하셨을 텐데 네. 삼성전자 자 23조 원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수주를 했는데 네. 앞으로는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장 시작 전에 갑자기 공시가 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22조가 넘는 금액이라 예. 금액도 이게 계약 기간도 8년짜리고 그래서 굉장히 대형 계약이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제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장중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이제 트위터 X죠. 거기에다 예. 본인이 직접 삼성하고 했다. 원래 이게 비밀 유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직접적으로 삼성이라고 언급을 해버렸고, 예. 근데 더 놀라웠던 건 이 계약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계약한 금액보다 더
더 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추가 계약을 암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장중에 전해지면서 사실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한 2% 정도 올랐거든요. 예. 이 공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론 머스크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더 불을 지폈군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근데 물론 뭐 이게 그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28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예. 기간은 있으니까. 근데 주가는 항상 아시잖아요. 기대감이죠. 없던 기대가 예. 생겨버린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삼성이 제일 문제가 고객이 없다는 거. 대형 고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뼈아팠는데 어쨌든 텍사스에 공장을 만들었고 대형 고객사 생겼고 이게 끝이 아니고 후속공 그게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되게 놀라웠던 게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텍사스에 자기 집이 있는데 삼성 공장을 자주 간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가능할지 저는 솔직히 근데 삼성이 그걸 허용해 줬다. 예. 그럼 이제 자기가 직접 그 테일러 삼성 공장 가서 좀 약간 이제 들여다 보겠다는 거죠. 예. 뭐 진척 사항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뭐 서로 간에 이제 협력 관계가 그만큼 또 돈도 간다는 의미니까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에 삼성이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 이 뼈 아팠던 게 고객사가 없었던 거. 예. 그 대형 고객사의 그 갈증을 이번에 해소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칩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칩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나 로봇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는 사업이 뭐 이런 여러 가지 AI 사업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투입될 수 있어서 이제 시장에선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네, 기대감이 상황이군요. 커질 수 있는 예. 상황입니다. 자, 중국이 조만간 공급 과잉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 감산을 지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태양광, 철강, 화학, 배터리, 전기차 등이 관련 업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내 산업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경쟁사가 감산을 하거나 뭔가 줄인다는 거는 이거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서로 막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생산하면 피해를 보니까. 근데 중국이 지금 7월 18일 날 뭐라고 했냐면요.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구조조정 및 공급개혁 관련한 정책을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 곧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통 소재 산업이죠. 철강, 석유화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태양광에서 결국 좀 감산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산업들이 너무 공급 과잉이 그동안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계속 생산을 늘리면서 이 공급을 좀 부추겼고 이 남는 물량을 이제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출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랑 직접 경쟁을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전기차 만들죠. 석유화학 사업하죠. 철강하죠. 배터리도 하죠. 이 태양광까지 중국과 경쟁을 안 하는 산업은 사실 없습니다. 하는데 중국은 값싸게 지금 만들어서 가성비로 나갔는데 우리는 그만큼 원가를 맞춰주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은 막 적자를 대규모로 봤어요. 지난 몇 년간.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가동을 좀 중단하고 공급 과잉을 만약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해소를 해준다면 한국의 지난 몇 년간 이제 고생했던 이런 이제 대표 업종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기대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이게 일시적인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걸 계속 행한다면 공급 과잉이 해소될 수 있고 근데 이게 한 번의 사례가 있었던 게 중국이 2016년하고 18년에 한 번 구조조정 한 적이 있어요. 실제. 10년 전에. 그래서 1차 구조조정 통해서 당시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당시에 한 2배 정도 올랐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이번에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구조조정과 공급개혁을 한다면 뭐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배터리, 태양광 이런 이제 산업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오를 수 있고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요 뉴스는 어쨌든 8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증시 일정 좀 짧게 좀 짚어 주시죠. 그러니까 금주 이제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그 보잉하고 하나오션이 실적 발표가 좀 예정돼 있고요. 7월 30일이 좀 중요합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7월 31일은 이제 일본이 금리 결정을 하고 미국의 물가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는데 아마 이날 삼성전자가 이번 그 파운드리 계약권에 대해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의 7월 고용 데이터가 나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계속
유지되겠죠? 네, 저는 뭐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 동안은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왜냐하면 기대감만 있었어요. 워낙 많이 기다리고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기대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남은 건요 네. 잘 만들어줘야죠. 이제는 진짜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 이 네. 숙제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이었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